인생 긴 것 같았으나 눈 깜짝할 사이 벌써 노년이니 세월 정말 잠깐입니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서니 세월이 마치 급행열차를 탄 듯합니다. 올라갈 때는 그리도 멀더니 내려올 때는 너무 빠른 노년의 시계이자 삶의 달력이니 어쩌면 좋을까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노년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생의 한 단계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성숙하게 늙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은 늙을수록 외형은 초라해지고 육신은 나약해집니다. 기억은 쇠퇴해지며 자꾸만 말이 많아집니다. 미래를 말하는 것보다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워합니다. 검버섯이 피어나고 주름살이 깊어갑니다. 무심한 세월 따라 속절없이 늙는 것을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름 잡힌 표정에서 연륜이 쌓인 노인만의 기품을 뿜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목에도 꽃은 피어납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꽃이지요. 가끔 인격이 훌륭한 노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만고풍상 다 겪으며 살아온 경험을 살려서 매사가 슬기롭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고 경우가 밝으며 배울 점이 아주 많습니다. 반면 마음 가는 대로 거침없이 행동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큰 소리를 치면 꼰대라고 손가락질을 받기 십상입니다. 외형의 늙음은 어찌할 수 없지만 추하게 늙지 않으려면 마음만이라도 꼰대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꼰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저기서 욕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항상 귀를 크게 열고 온화한 표정의 노인으로 나이 들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게 달린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노인분들은 긍정의 표정으로 하루를 잘 살았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늙어서 아름답지는 못해도 적어도 취해 보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성숙한 내면을 가지기 위해 피해야 할 행동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 스스로에게 적극적인 처방을 하여 성숙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남이 내 흉보는지도 모르고 말을 독점하고 떠드는 사람입니다. 평균 수명이 짧았던 옛날에는 60을 넘기면 잔치를 열었고 70을 넘기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젊은이는 많고 노인은 적었으니 큰 소리를 내도 집안이나 공동체에서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역전되었습니다. 노인이 넘쳐나면 존경과 대우는커녕 자칫하면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기 십상입니다. 노인이 많다 보니 그만큼 꼴불견이 자주 눈에 띕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식당에서 보면 유난히 목소리 큰 노인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귀가 멀게 되면 자연히 목소리가 크게 되는 현상을 이해 못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면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전화통화를 할 때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급한 내용이 아니면 빨리 끊는 게 주변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제 집 안방인 양 큰 소리로 통화하는 소리를 견뎌야 하는 건 고역입니다. 젊은이도 예외가 아니지만 노인의 경우는 한 번 더 얼굴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 숱한 세월을 헛산 게 아닌가 싶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말이 많으면 기피의 대상이 되고 추하게 보입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는 금어는 옳지요. 노인이 될수록 입이 무거운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말은 적게 낮은 소리로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낮은 소리란 목소리의 크기만이 아니라 내 견해에 고집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노인의 경계사항 중 첫째가 아집입니다. 이제 우리 세대는 한 발 뒤로 물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면 우선 목소리 톤을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인간 생활에서는 무엇보다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 좋지만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말을 독점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매우 거만하고 오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함구개의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라는 말인데 그러지 못하고 잘난 맛에 사는 노인을 칠푼이라고 했습니다.
칠푼이란 지능이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란 뜻으로 그만큼 추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노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배려심 있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상에서부터 머릿속 사고까지 품이 있는 노년은 세월이 거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만한 절제의 노력이 따라야 하지요. 저는 이것을 노인이 지켜야 할 예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야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그래서 좋은 것이지요.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허풍을 심하게 떨거나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입만 열면 잘난 척과 허풍을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모습이 꼴사납지만 그래도 관계가 있어서 받아줬더니 점점 더 하는 짓이 가관입니다. 제 주변 친구 중 한 명은 그렇게 자식 자랑을 합니다.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자랑 3가지를 꼽자면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식 자랑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자식들 일로 인해 자랑을 할 것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특히 자식 때문에 속을 썩이고 있거나 고민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하는 것은 아픈 사람 앞에서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그 자체로 스트레스이고 고통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축하보다도 자랑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습관은 오랜 친구마저도 멀어지게 합니다. 오랜 친구를 친구로 남게 하려면 면전에서 절대로 자식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식 자랑을 꼭 하고 싶다면 부부 사이에서만 하세요. 이처럼 사회에서 잘난 척과 허풍이 심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세울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스스로 자기 자랑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서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이거나 그 주변에는 별로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을 수시로 하는 사람은 겉으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든 인정을 받아야 부족한 것을 감출 수 있을 것 같은 의식의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식에는 역설적으로 별로 이룬 것이 없는 사실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깔려 있습니다. 반면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은 그것을 굳이 자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그들이 갖춘 것은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는 곳일 수도, 하는 일일 수도,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남에게 나누려는 여유를 보입니다. 그것은 과시의 목적이 아닌 겸손과 배려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을 굳이 내세우지 않더라도 결코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도움과 배려에서 그들이 가진 것이 보이고 이룬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어떤 유형일까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과시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자랑하는 것만큼 실제로는 보잘것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겸손하고 베풀 줄 아는 것, 겸손과 베푸는 삶을 실천할수록 실제로 부자 마인드에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자들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에는 허세를 부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허세를 부린들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인생이라지만 그건 집에 혼자 있을 때나 하는 생각이고 밖에 나올 땐 장롱속 깊은 곳에 잘 보관해 두어야 하는 게 요즘 인생입니다. 분수를 안다는 것은 오랫동안 살아온 자의 지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거나 한두 번만 보고 그 사람을 낙인 찍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몇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두 마리의 개에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선입견이고 또 하나는 편견이라고 합니다. 그저 웃고 울기에는 그 숨은 뜻이 가슴을 찌릅니다. 인간은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거대한 감옥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두 마리 개를 쫓아버리는 한 마리의 특별한 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개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확실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개의 이름은 일가견입니다. 그런데 배우지도 않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떠벌리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잣대로 정죄하고 무식하면서 용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개의 이름은 꼴불견입니다. 우리는 직장에 가기 전에, 외출하기 전에, 모임 참석 전에 어떤 애완견과 동반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버려야 할 많은 것들 중 하나가 바로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어릴 때는 몰라서 이럴 거야 하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들면서는 이랬으니 이렇겠지 하고 편견을 가져버리게 됩니다. 어릴 때는 내가 잘 모르고 어리석다는 것을 감추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고 나이가 들어서는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어버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경험으로 인해 지혜가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선입견이라는 것이 생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제대로 만나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 않고 눈 돌리지 않았는지, 귀를 닫고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마음을 열고 생각을 기울여 주었는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이 꼴불견인 것만큼 선입견으로 미리 이럴 거야 하고 판단해버리는 것도 꼴불견입니다. 선입견은 대체로 부정적 인식의 의미가 강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모나 출신 지역, 학벌 등만을 보고 저 사람은 이렇다, 이 사람은 저렇다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죠. 살이 찐 사람은 미련하다, 고졸 출신 운운하는 것 등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상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입니다.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열린 생각을 가로막는 벽, 마음의 감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구체적이거나 충분한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생각들은 하등의 쓸모없는 몹쓸 생각들이기 때문에 버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견을 쉽사리 버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선입견 대신 호의를 갖는다는 감정은 친화력을 넓혀줍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혐오감을 접고 차별이나 비방을 멀리할 때 진정한 친구가 많아지고 살뜰한 이웃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나 좋은 이웃을 갖기 위해서도 나쁜 편견을 버려야만 합니다. 나이 들수록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시인 랄프 waldo 에머슨의 말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며 어떤 사람인가 하는 선입견을 버리고 곧바로 신과 대화를 한다고 느껴야만 한다. 나이 들어 취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일부를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은 사람을 대하는 가장 따뜻한 마음일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이 들수록 자신의 외모를 가꾸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무슨 외모까지 신경 쓰나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내면이 중요하지 자연스럽게 늙어가자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모 관리를 안 한 채로 시간이 많이 흘러 외모에 정성을 쏟는 친구와 비교하면 나는 확 늙어버린 안타까운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거울 속에 내가 너무 늙어버리면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지난 날이 후회가 됩니다. 어느 정도의 관리는 내 자신의 외적 자존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노인들은 나이 들수록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될수록 많이 걷고 움직이면서 언행을 무겁게 하고 자기 관리에 힘써야 노궁이나 노출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흐트러짐 없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용모며 의상도 단정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좋은 옷을 입고 유행을 염두에 둘 필요야 없지만 아무렇게나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젊은 사람이 무릎 떨어진 바지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은 젊은 패기와 어울려 멋이 될 수도 있지만 노인에게는 초라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어가지만 외적 매력을 키우면 자신이 가진 내적 매력까지도 더욱 아름답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용실에 다녀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여성분들이 헤어스타일을 바꾸면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기분 전환입니다. 나빴던 일은 털어버리고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참 효과 있는 방법 중 하나이지요. 오랜 기간 투병하신 분들이 자신의 외모를 치장한 후 생기를 느낀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감정 노화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그 힘은 무시하지 못할 만큼 세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예쁜 옷을 입거나 피부 관리를 하는 등 외모에 신경을 씀으로써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외모 관리는 여성 노인들의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분들 중 많은 분이 외모 관리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외모 관리를 하는 이유는 더 나은 삶의 질, 자기만족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또 외모 관리는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여러분은 첫인상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내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들 하지만 외모부터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를 본다고 해서 잘생기고 예쁘고가 아니라 다른 것을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신뢰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사회적 신용이 높아지지만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깔끔하고 정돈된 외모는 상대방에게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됩니다. 나이 들어서 외모 관리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은근히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부지런한 것은 쉽게 지속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 감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외모 관리는 일자리를 얻는 것과 인간관계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노화는 자연의 섭리인 만큼 누구나 나이 들어가며 세월의 흔적이 외부로 드러나는 노화 현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노화 현상을 아예 멈추려고 하거나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은퇴 후에 이제는 자유인이라며 흐트러진 외형의 모습이라면 자신의 용모를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관리는 체력에도 격차가 벌어지지만 정신적인 면은 그 수준 차이가 더 큽니다. 자기 개발 안 하면 어딜 가나 지루한 꼰대 취급받기 일쑤입니다. 귀찮아도 사부작 자주 움직이시고 걷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늙었다고 새로 살 수 없습니다. 재고가 하나밖에 없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5번째는 나이가 많다고 혹은 지위가 높다고 아랫사람에게 존경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노인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사회적 약자라고 여길 수 있지만 꼰대 같고 뻔뻔하다 등의 부정적인 시선은 여전히 흔합니다. 충격적이게도 노키즈존에 이어 노실 버전이 생겨나면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질문을 하고 노인은 가르치려 한다고 합니다. 모임에서 연장자라고 어른 노릇을 하며 윗자리에 앉으려는 생각을 하면 젊은이들이 기피하게 됩니다.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서운해하며 얼굴에 불만이 가득하여 인상이 굳어져 있으면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양보하며 손해를 보고 살면 존경을 받고 웃음이 넘쳐 마음이 편안해지고 건강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배려를 몸에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배려받고 이해받고 권리를 좀 더 누리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존경받기보다는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우선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몸이 상할 정도로 희생은 강요되었고 고뇌와 인내로 버무려진 삶이었습니다. 교육의 기회는 오래전에 놓쳤고 지금은 기력이 점점 고갈되고 경쟁할 입장도 아닙니다. 그런 노인들이 바로 선진국으로 만든 1등 공신입니다. 희생은 자녀들에게 안락한 삶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존중해달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억지로 존경하는 태도는 보여줄 수 있으나 누구에게도 옳지 않습니다. 배려와 존경심은 노인의 자발적 성장으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욕과 아집에 휘둘리지 말고 멋진 노년이 되기 위해 항상 생각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른스럽게 행동하면 어른이 되고 꼰대 노릇하면 노인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사람은 나이 들수록 나를 보는 해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의 외모도 깨끗이 손질하고 가꾸며 내면도 긍정적이고 품위 있게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한다는 해안을 가지고 이를 꾸준히 실천해 나갈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허영에 들뜬 사람, 잘난 체하는 사람, 허풍이 강한 사람, 교만한 사람, 과거에 지녔던 명성과 부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보이는 나를 실제의 나보다 부풀리는데 여념이 없지만 그것은 바로 인생 거품으로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노인의 부정적 이미지와 연관된 쇠약하고 추함, 고집세고 염치 없음과 같은 부정적 인상들이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지혜를 꼭 마음에 새기셔서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는 천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늘이 내려준 인연을 저버린 채 늙은 부모를 방치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내 자식을 누구보다 번듯하게 키우고 싶어 평생을 희생해가며 키웁니다.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먹고 사는 것은 조금 힘들었어도 부모 손 크게 빌리지 않고 잘 자랐던 것 같은데 풍요로운 현대에 와서는 부모 노릇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자식 가진 부모라면 자식 때문에 고민 한 가지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남편이 속 썩이는 건 애초에 남이라 별 생각 없이 넘기겠지만 자식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감은 어디다 말도 못하고 주변 사람에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니 이 응어리진 마음은 어찌 풀어야 할까요? 다들 약속이나 한 듯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부모가 어디 한둘일까요? 제 주변 지인들만 만나도 남편 욕은 2시간이 넘도록 하면서 자식 자랑은 해도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자식은 부모의 또 다른 자신이기 때문에 자식의 영광은 자신의 영광이고 자식의 흉은 곧 자신의 흉이 되니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남편에게 서운해도 보물 같은 자식들만 보고 여태 살아왔는데 뭐든지 좋은 것만 해주려고 고된 일 가리지 않고 헌신하며 살았더니 자식들이 엄마의 고생도 몰라주고 자기들 잘 살 궁리만 합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식은 그럴 줄 몰랐다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내 노후 준비는커녕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고 비참한 노후를 맞게 된 노인들은 우리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흔합니다. 오늘은 자식들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두 퍼줬다가 영혼까지 탈탈 털린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현대의 우리들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6명의 자식에게 버림받아 찜질방을 전전하던 88세의 할머니 사연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식들에게 버려진 88세 새우등 할머니의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제목의 청원까지 올라왔던 글입니다. 그런 불효자 또 없습니다. 90세가 다 되신 할머니가 3년이 넘도록 유리걸식하며 노인학대 보호기관으로 사설 쉼터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할아버지께 나도 데려가 달라며 한숨과 눈물로 연명하고 계십니다. 할머니께선 8.15 해방전 당시
나이 14세에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사시다가 할아버지와 혼인하여 슬하에 6남매를 두셨습니다. 그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 부모님 자신들은 모진 삶의 무게와 가난에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며 견뎌내야만 하셨습니다. 첫째 딸을 낳은 후 할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하여 6년 만에 제대를 하셨고, 할머니께서는 남편이 전쟁터에 가신 후 6년 동안 굶는 것을 밥 먹듯 하며 가난한 살림에도 시부모님을 남편 몫까지 정성껏 섬기며 효도를 다하셨다고 하십니다. 할아버지는 제대 후에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해선 안 된다고 하시며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화전을 일구며 손발이 다 닳고 등이 휘도록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40여 년 전에 자식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누에를 치시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져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어도 병원 한 번 못 가고 방치해 두었던 허리는 그 후로 더 심해져서 새우등처럼 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겨두었던 부동산 현금, 금부치까지 전 재산을 모조리 자식들에게 주고 남은 거라고는 노부부가 오손도손 의지하며 살아가던 집과 텃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둘째 딸과 둘째 아들이 부모님께 찾아와서 시청 앞에 땅을 사서 집을 짓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부모님의 마지막 노후 자금인 집과 텃밭을 팔아서 보태주면 부모님 노후를 편히 모시고 효도하겠다며 온갖 가머니설로 노부모를 구워 삶았습니다. 자식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노부부는 둘째 아들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효도는커녕 차가운 홀대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었던 집과 텃밭을 매매한 대금을 둘째 딸이 은행에서 바로 가지고 간 후에 4에서 5년이 지나도록 그 효도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그 후 둘째 아들은 연락을 끊은 채 종적을 감췄습니다. 6.25 참전용사이며 정신력이 무척이나 강하고 꼿꼿하셨던 할아버지는 애꿎은 할머니에게만 역정을 내셨고 할머니께 둘째 딸과 둘째 아들이 앗아간 노후 자금을 찾아오라며 추궁하시다가 그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5년 전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아무래도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할멈 자네는 저놈들이 가져간 돈들을 다 돌려받아서 병원에 가서 아픈 곳도 치료하고 먹고 싶은 것 실컷 먹고 그 돈을 다 쓰면 그때 나한테 와. 그리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평생 호강 한번 못 시켜주고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할머니는 최근 3년 동안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꼬부라진 몸을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노인학대 보호기관으로 사설 쉼터로 지인의 집으로 찜질방으로 돌아다니시며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셨습니다. 현재 자식들로부터 방임과 유기, 제약대로 노인학대보호기관에 다시 재입소하셨습니다. 그동안 3년이 넘도록 유기 방임한 자식들이 할머니 몰래 집도 이사를 가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리는 바람에 할머니는 아들, 딸들의 집도 전화번호도 모르고 계십니다. 6남매 중 4남매가 강원도 강릉에 모여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증여받고도 모자라서 노후자금으로 쓰려고 남겨두었던 것까지 몽땅 가져간 채 연락을 끊은 자식들은 천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대궐 같은 큰 집에 살도록 도와준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 넓은 57평 아파트에 작고 꼬부라진 몸 놓으실 방 한 칸 내드리지 않고 쌀쌀한 밤거리로 내쫓는 천하의 불효막심한 자식들이 또 어디 있겠나요? 할머니의 큰아들은 부모님과 왕래를 끊은 지 10년이 훨씬 넘었고 4년 전 할아버지의 생명이 위독해져서 사망 전 큰아들에게 긴급하게 연락을 했는데도 큰아들 부부는 끝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의 유기, 방임 후 3년 동안 생활비, 의료비가 없어서 자식들이 그동안 가져간 돈을 되돌려 받아서 혼자서라도 살아보려고 경남 양산에서 자식들이 살고 있는 강원도 강릉으로 그 먼 거리를 수차례 콜택시로 오고 갔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어 있는 탓에 수소문 끝에 찾아갔지만 엄동설 안의 문도 열어주지 않고 늙은 엄마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아들, 딸을 만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두운 밤 혹한의 날씨에 이대로 조금 더 문 밖에 서 있다가는 얼어 죽을 것만 같아서 둘째 아들 집 위층 아주머니께 우리 아들놈이 문을 안 열어줘서 지금 얼어 죽게 생겼으니 하룻밤만 나를 댁에서 재워주면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했더니 그 위층 아주머니는 아들도 늙은 엄마를 나 몰라라 하는데 내가 할머니를 하룻밤 재워주면 할머니 아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우리 집엔 절대 안 돼요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랍니다. 할머니는 내가 오늘 밤 이대로 둘째 아들놈 집 문 밖에서
영하의 날씨에 꽁꽁 얼어서 죽는구나 하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사지가 벌벌 떨리며 정신이 아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몸을 추스린 후 112에 전화를 해서 경찰이 왔지만 경찰은 부모 자식 간에 만나서 타협점을 찾으라며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생활고와 괘씸함에 남매가 가져갔던 돈의 차용증을 받아 두었던 것이 있어서 경찰서에 존속학대 차용으로 고소를 했지만 2달 만에 돌아온 답은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긴 노숙 생활로 지치고 병든 몸에 88세의 할머니는 거리에서 죽으라는 말인가요? 할머니는 몹쓸 자식 놈들에게 비정하고 참담하게 버려진 몸으로 할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이대로는 원통해서 죽을 수가 없답니다. 그 이후 할머니께서는 3년을 보지 못했던 막내 아들 집에 힘들게 물어물어 찾아갔지만 강원도 강릉에 모여 사는 사남매가 부창부수로 문 밖에서 초인종도 눌러보고 수십 번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다짜고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에 이어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난리야. 이번엔 또 어떤 놈이 우리 집을 알려줬어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늙은 엄마를 대하는 막내 아들 놈의 행태인가요? 할머니께서는 막내 아들 집 문 밖에서 추위에 떨었지만 끝내 막내 아들은 노모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3년째 연락이 두절되었던 막내 아들 집 주변 시립복지관에서 하룻밤, 다시 찜질방에서 하룻밤 그렇게 이틀 밤을 한숨과 눈물로 지새우고 배회하다가 끝내 피해버린 막내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노인학대 보호기관에 재입소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불효자들은 없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온갖 희생과 헌신을 다하시고 빈 껍데기만 남은 늙은 엄마를 부모님 손가락에 끼고 있던 낡은 금가락지까지 모조리 모아서 앗아가고 파렴치한 불효를 저지른 저 자식들에게는 배은망덕이란 단어조차 사치입니다. 어떠한 말로도 저 불효자들에겐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금이야 옥이야 길러내고 아낌없이 다 털어주었던 자식들과 또다시 끝이 보이지 않는 처절한 사투를 해야만 하는 건가요? 할머니께서는 자식을 잘못 키운 내가 죄인이란 심정으로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이제 더 이상 찾아가서 구걸할 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할머니께서는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새우등처럼 굽은 허리에 앙상한 몰골이 되셨지만 끊어지지 않는 목숨의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이렇게 호소합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할머니는 자식을 잃은 슬픔과 깜깜한 미래를 걱정하며 하루하루 버틸 뿐입니다. 이제 와서 저 불효자들에게 할머니를 모셔다가 효도해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할머니께서는 자식들에게 어떠한 소망도 기대도 없으시답니다. 부디 할머니의 자식들에게 엄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저 불효자들이 온갖 가머니설로 효도 약속을 하며 가져갔던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제발 도와주십시오. 할머니께서는 그 돈을 꼭 되돌려받아서 아픈 몸도 치료하고 남은 여생을 살고 싶어 하십니다. 부디 이세우 등 할머니의 남은 여생에 밝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서명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시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사연을 듣고 처음엔 이게 실화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온갖 희생과 헌신을 다하시고 빈 껍데기만 남은 90세가 다 된 늙은 엄마를 자식들이 서로 연합하여 잘 모시고 보살펴 드리기는커녕 부모님 집안에 돈이 되는 것은 부모님 손가락에 끼고 있던 낡은 금가락지까지 모조리 모아서 앗아가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파렴치한 불효를 저지른 자식들에게는 욕도 아깝습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려주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나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다 해줄 거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최선일까요? 주변의 어르신들만 봐도 비슷한 사례가 흔합니다. 자식에게 남은 재산까지 탈탈 털리고 돈을 벌 능력은 없고 이제 남은 것이라곤 늙은 몸뚱아리 하나입니다. 외로움과 서러움만 밀려오지요. 각종 교육비, 사업자금, 결혼자금까지 몽땅 지원해주고 나니 자식들은 제 살 길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에게 연락도 잘하지 않고 공허한 마음만 드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간이며 쓸개며 다 퍼주는 게 부모의 사랑이라 여기며 지내왔던 시절이 그토록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내가 자식에게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자식에게 상처받아 소리쳐도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다 큰 자식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비참한 노후를 보내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그 생각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자식이 도와달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내 노후 자금만큼은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저 사연의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자식들이 모두 저렇게 된 것이 자식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평생 모은 돈을 자식에게 털어주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한 게 되어버리는 것이 자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식한테 이만큼이나 해줬는데 자식들은 나에게 이렇게 밖에 못하나 하고 서운해하는 것은 자식과 멀어지는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어려서부터 받는 것에만 익숙하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부모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들에게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자녀 스스로 자립하고 성취를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본인의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이때 감사함 대신 부담감을 느낍니다. 이 차이 때문에 여러 가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대부분의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니? 정신과 전문의들은 이런 행동은 자녀를 망친다고 말합니다. 과한 희생을 하는 대신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자녀도 행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을 줄이려면 부모가 자기 자신부터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뒷전으로 하고 자녀만 바라본다면 결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식을 위해서라도 부모도 자식도 완전한 독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드리는 돈으로 차라리 자신의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취미 활동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자녀도 알아서 제 길을 가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고 따뜻한 마음씨는 부모의 사랑으로 자식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100세 부모가 80세의 자식을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대개의 부모는 자식에 대한 믿음이 깊고 자식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들, 딸은 다를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일 뿐입니다. 자녀는 이미 부모로부터 분리된 가까운 남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지만 사람의 장래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요즘은 자녀에게 노후 위탁은 생각조차 못하게 각박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식 농사가 노후보험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여유도 없고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100세 시대는 인류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장수 시대입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노후 대비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1위이지요. 게다가 생활비와 의료비 조달로 노후 파산에 60대, 70대 노인이 늘고 있습니다. 노부모는 자녀에게 부담만 주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부모 봉양은 고통거리가 됩니다. 긴 병에 효자 없고 가족의 정은 메마릅니다. 부모의 부양 문제로 가정 불화를 일으켜 가정 파탄 사례가 늘고 있고 심지어 부모에 대한 학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인생의 후반기인 노후 준비에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자식들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노후 대책을 못한 부모의 마음은 무거워서 노후의 즐거움을 거의 체념합니다. 무전 유병장수의 노후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안락사 도입이 시급하다며 존엄사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부양의식은 약해지고 국가의 노후 부양은 한계가 있어 가뜩이나 서글픈 노후는 고달프기만 합니다. 엄마는 자기를 버리려고 하는 아들이 지게를 치고 산을 오를 때 뒤에서 나뭇가지를 꺾으며 간다지요. 아들이 엄마를 버리고 산을 내려갈 때 길 잃어버리지 말라는 표시라고 합니다. 자기가 버려지는 순간조차 자식 생각만 하는 게 엄마의 마음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한 자녀를 둔 부자가 말하는 10가지 지침을 소개합니다. 꼭 부자 부모가 아니더라도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헤쳐나가야 할 역경을 거부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모든 악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녀를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의타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게 부모가 부유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부자의 많은 자녀들은 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많은 재산을 모으지 못할까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부유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어왔으며 부모의 사치스런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자가 된 자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전혀 부자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아무리 큰 부자라도 자녀들에게 절제와 근검 전략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은 무척이나 영리해서 부모가 실천하지 않는 규칙은 따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시하는 것과 부모의 행동 사이에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금방 모순을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이 성숙하고 엄격하며 어른스러운 생활 습관과 직업을 가지기 전까지는 부모가 부자라는 사실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부자는 자녀를 위해서 신탁기금을 마련했으나 40세가 넘어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이미 자신만의 생활 방식이 굳어져 돈 때문에 생활 방식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자녀와 손자들에게 유산 상속이나 경제적 지원에 관해 되도록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큰애야, 너는 집을 받게 될 거야. 둘째야, 너는 여름 별장을 받을 거고. 막내야, 너도 땅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식의 구두 약속을 절대 하지 마세요. 쉽게 잊어버리기 쉽고 또 누구에게 무얼 준다고 했는지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결코 잊지 않고 나중에 받지 못하게 되면 부모와 다른 형제에게 그 탓을 돌립니다. 다섯 번째는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자녀에게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을 주면 안 됩니다.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은 사랑의 표시나 의무의 대가, 혹은 친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줘야 합니다. 성인 자녀들은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협상 책략을 쓰는 부모에 대해 애정과 존경심을 잃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성인 자녀의 가족 문제에 참견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활 방식이 성인 자녀나 며느리 또는 사위의 생활 방식과 정반대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며 자녀들이 자율적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자녀와 경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내가 내 나이 때는 말이야 라는 식으로 자녀와 대화를 시작하지 마세요. 부모가 그동안 축적해온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녀에게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태도는 자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업적을 높게 평가할 만큼 충분히 현명합니다. 성취욕이 강한 부유층 출신의 자녀들 중에는 재산 축적이 최상의 목표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의 성취 목표 가운데 돈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자녀들 각자가 개별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의 행동 동기와 성취 목표는 각기 다릅니다. 부자가 아무리 경제적 지원을 해도 자녀들 사이에 경제적 격차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생산력이 떨어지는 자녀에게 경제적 보조를 하는 건 차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벌리는 꼴이 됩니다. 또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고소득 자녀들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부모가 생각하는 성공의 상징을 강조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자녀의 성과를 강조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돈 쓰는 법만 가르치지 말고 성취하는 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소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돈벌이가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항상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고 돈을 쫓지 않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돈은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열 번째는 돈보다 귀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건강 장수, 행복 사랑 넘치는 가정, 자립 진실한 친구 가운데 5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은 인생이라는 케이크 위에 장식물과 같은 것입니다. 돈 때문에 남을 속이거나 훔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인간은 모두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자연의 섭리입니다. 부모는 다 자식에게 헌신해야 하고 자식은 다 부모 말에 따르고 섬겨야만 하는 것 자체가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내리사랑이지 자식의 부모에 대한 올림사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기대지 말고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라서 도와주고 싶은 자발적인 마음과 가족이기에 도와줘야만 되는 의무적인 부담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자식이 늙은 나를 봉양하길 기대하지 말고 나는 죽을 때까지 나를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노후를 사셔야 내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후 자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은 잘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잘해주지 않겠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그냥 아무에게도 잘해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오히려 인간관계 잘하고 인간관계가 편해지는 해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잘해주면 상대도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여러 차례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인간관계 문제,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은 오히려 잘해주려고 한 것이 문제로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요. 인간의 본성을 보고 싶으면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좋은 사람과 쓰레기를 구분하려면 그 사람에게 그냥 한없이 잘해주고 호구마냥 다 퍼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분명 나를 아래로 깔보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자기가 받은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자기의 힘으로 잘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좋은 사람은 후에 한 번쯤 당신에 대한 보답에 대해 고민해 볼 것이고 나쁜 사람은 슬슬 가면을 벗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그릇 차이가 나뉩니다. 외모, 키, 학벌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또 적응의 동물이기도 하지요. 상대방은 잘해주는 것에 대해 적응이 돼서 그렇게 잘해주는지도 잘 모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해서는 큰 코 다칩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타인에게 너무 잘해주거나 친절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인간관계의 처세 두 가지를 법륜스님의 지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인간관계에 있어 상처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타인에게 너무 잘해주거나 친절하게 대하지 마라. 나의 호의가 바른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기쁨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이용해 먹기 좋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적인 비밀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마라. 개인적인 비밀을 남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좋은 비밀은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나쁜 비밀은 상황이 나빠지면 결국 나에게 약점으로 돌아오는 법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비밀은 마음속 깊이 숨겨 두어야만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주관적으로 바라보면 친구도 결국 남이기 때문이다. 적에게 알려서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아라비아 격언이 있다.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결국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법이다. 말이 많으면 말 실수가 느는 법이다. 과묵함은 처세의 근본이란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나의 걱정을 남에게 말하지 말라. 당신이 직면한 문제를 절대로 남에게 말하지 마라. 일할은 신경조차 쓰지 않을 것이고 구할의 사람들은 당신이 문제에 처했다는 사실에 몹시 기뻐할 것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걱정에 대한 상상력을 자제하라. 걱정은 한 번 시작하면 좀처럼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거센 폭풍의 기운에 휩쓸린 것처럼 제멋대로 자라는 것이 걱정의 특징이다. 걱정에 대한 상상력은 모래성과도 같다. 우리는 걱정으로 모래성을 쌓지 않도록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걱정의 모래성은 많은 열정만을 낭비할 뿐이다. 걱정으로 세운 건물은 단 한 번의 한숨으로 무너져 내릴 만큼 허망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하는 것은 불행을 상상하면서 걱정하는 일이다. 바로 눈앞에 불행이 닥치기 전에는 미리 걱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행동이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주인의 명령을 받아야만 한다. 하기 싫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따라야 한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상상과 사유를 통해 탁월한 즐거움을 누린다. 행복과 세상의 본질은 무엇일까? 인간 세상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그렇게 대단한 것을 얻기는 어려운 일이다. 세상에는 고통과 고난이 넘쳐 흐르고 있고 인생은 고통 그 자체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직간접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자신의 마음이다. 마음의 쾌활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복이란 외부 어디에도 없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느끼기에 행복한 것이다.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불행하지 않게 인생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다. 행복은 쾌활함의 정도에 비례해서 커지고 쾌활함은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좌우된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자보다 더 행복하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듯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 있다.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된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이 지구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말이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그들도 역시 그대의 주변에서 그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미워하지도 말고 사랑하지도 말아라. 타인에게 비밀을 말하지도, 타인을 무시하지도, 타인의 의견에 반박하지도 말며 걱정을 말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인생이 될 것이니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런 명언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슬픈 일이다. 하루는 아주 작은 일생의 축소판이다. 아침에 잠이 깨어 일어나는 것이 탄생이요. 상쾌한 아침은 짧은 청년기를 맞는 것과 같다. 그러다가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생의 첫 40년은 자신이 직접 쓴 소설이며 나머지 30년은 그 소설을 해설해준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진다. 새에게는 공중이, 물고기에게는 물속이, 두더지에게는 땅속이 행복한 것처럼 자기에게 적합한 분위기만이 행복을 주는 것이다. 인간의 사교는 사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이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자의 운명이다. 사교가 뛰어난 사람은 대체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평가해도 좋다. 그러나 비사교적인 사람들, 특히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영혼들은 어떤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봐도 좋다. 헤라클레스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 보석 세공을 하거나 학문 연구를 한다면 그는 타고난 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은 불행을 면하기 어렵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슬픔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한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돈이란 바닷물과도 같다. 그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 돈 빌려달라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친구를 잃는 일은 적지만 반대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도리어 친구를 잃기 쉽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사상만을 받아들 때 자신의 사상은 발전하지 못하고 상상력도 죽어버리는 법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키워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지 마라. 자기 재능을 크게 과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진 재능을 감추는 위장 가면을 쓰는 일이다. 재능이란 과시하는 순간 공격의 대상이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과시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에게 나의 월등함을 과시하게 된다면 격렬한 열등감과 분노심을 일으키게 된다. 사람은 본디 자신과 비슷하거나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과 있을 때 가장 큰 편안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어릴 때 친했던 친구들과 시간이 지날수록 멀어지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오랜 시간 자신만의 삶을 살며 어릴 때의 친구들과 비슷한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나의 안전을 위해 나의 뛰어난 점을 너무 드러내지 말고 재능을 드러내야 할 때와 숨겨야 할 때를 구분하여 다른 사람을 안심시켜라. 모든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다정하고 관대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인간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사람들이 한평생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땀 흘려 노력하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인정하는 말을 해야만 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남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환경이 변하면 이해관계도 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나 행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말이나 표정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무익하고 위험하며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일이다. 인간이란 모두가 똑같다. 그들은 칭찬을 받으면 비록 사탕발림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흐뭇해한다. 인간의 이런 특성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어리석고 무의미하다. 다른 사람의 사상을 받아들이기에 급급해. 자신의 생각을 키우지 않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셰익스피어가 동시대인들에게 다른 나라를 보기 위해 자기 나라를 판다고 한 말을 떠올린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부러워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러한 상황은 그 사람들의 성격에 맞을 뿐이고 당신의 성격에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이 그 상황에 놓인다면 자기를 불행하게 느낄 것이고 참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우리 인생은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아서 가까이에 있으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봐야 한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볼 때마다 만일 저것이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며 불행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신 자신이 소유한 것을 바라보면서 만일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를 생각해 봐야 한다. 마음의 동요가 적을수록 고통도 줄어든다. 활동의 영역을 좁히면 마음의 동요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인 활동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권태에 빠지게 하고 만다. 지나친 방탕과 쾌락의 늪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분노나 격정과 같은 격렬한 감정의 혼란을 피하고 정신적인 긴장이 계속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날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음식에 절제를 두어라. 청년기에는 주관이 지배하고 노년기에는 사색이 지배한다. 다시 말하면 청년기는 작가로서 알맞은 시기요. 노년기는 철학에 적합한 시기다.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청년기는 주관과 인상에 따라 결심하지만 노년기에는 대부분이 사색한 다음에 결정한다. 실패로 결말이 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한 가닥의 희망의 빛이 보인다면 결코 절망하지 마라.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더라도 한쪽 구석에 작지만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면 그대여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라.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하더라도 그 빛은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으며 우리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다. 저기에 자그마한 빛이 보이지 않는가? 천지가 뒤집히기 전에는 용감한 사람은 결코 쓰러지는 일이 없다. 용감한 사람은 어떤 일에서든지 한 가닥의 희망의 끈을 잡고서 험난한 파도를 향해 뛰어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빛보다는 무거운 먹구름만을 의식하며 두려움에 떤다. 그러나 먹구름은 반드시 거치기 마련이다.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라면 그대여 그 작은 빛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최선을 다할지어다. 차원 높은 숭고함은 시련 속에서만 얻을 수 있다. 자연은 때때로 사나운 회오리 바람을 내보낸다. 주위는 짙은 어둠에 뒤덮이고 하늘에는 거친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우리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는 바위는 거대하며 대지에는 나무 한 그루 풀한 포기도 보이지 않는다. 강은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일으키며 흐른다. 골짜기를 스며드는 바람은 귀신의 비명소리를 방불케 한다. 그렇게 우리는 손과 발이 묶인 채 자연과 싸워야만 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고통이나 고뇌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인식의 순수한 주체인 나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통찰할 수 있다. 객관적인 인식과 냉정한 통찰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이러한 인식과 냉철한 사고가 없다면 우리는 수많은 세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무모함과 거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논리적이며 이성적인 사고뿐이다. 자신이 어떤 슬픔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지 마라. 슬픔은 공유해서 좋을 것이 없다. 기쁨은 좋은 사람들과 나눌 수가 있지만 슬픔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더라도 부정적인 감정으로 물들게 한다. 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타인 혹은 세상에 절대로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친해도 결국 타인인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더 얻으려 하는가? 결국 인간은 누구나 혼자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모든 것에 있어서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 구해야 한다. 약간의 근심, 고통, 고난은 항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 있다. 슬퍼하고 좌절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우리의 슬픔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므로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상대의 생각이나 의견에 반박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내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은 틀릴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 때문에 우리는 자주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가 생길 때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거나 증오하면서 정신적인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 정반박을 해야 할 때는 반박을 하기에 앞서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자신의 이익 때문인지 혹은 어리석음 때문인지를 먼저 간파해야 한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와 반대되는 얘기를 듣거나 가치관이 다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즉시 반박하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상대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인 성격일 수도 있지만 그가 당신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일부러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는 것일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웃고 넘겨버리면 그만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 속에 감추고 있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건전한 논쟁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건전한 이유가 아닌 그저 당신의 속마음을 알아내려는 교활한 속셈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에는 경계심을 풀지 마라. 경계심이란 마음의 핏장을 단단히 걸어두는 것이 지혜롭다.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마라. 비록 천하고 가련하며 비웃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나쁜 인격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래 세상에는 저런 존재도 필요하지라고 생각해야만 한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인격 속에 존재하는 영원성이나 불멸성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쇼펜하우어는 나 자신을 위해서 타인에게 친절하거나 관대하게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이중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의 지혜로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 2가지에 대해 덧붙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비뚤어지게 생각해야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기대를 배신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다 보면 성격이 몹시 나쁜 사람을 만나더라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오늘 부장님이 신경질 내지 않을까?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기대. 부장님이 신경질 부리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가 불안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불안이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부장님이 신경질 내지 않으면 그날 하루는 다행히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끝날 때쯤에야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내일이 두렵습니다. 이러면 점점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게 되고 사회생활이 고통스럽게 됩니다. 차라리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아마 오늘도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겠지 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리 놀라지 않고 스트레스도 느끼지 않게 된다고 전합니다. 만남 자체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만남에 대한 두려움이 줄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길을 찾게 됩니다. 기분 나쁜 일이라도 미리 예상한다면 어떻게든 참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놓으면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도 느끼지 않아 기대했던 상황이 그대로 일어났을 뿐이라며 비교적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기대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믿지 말라거나 부정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같이 있듯이 이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다. 상황이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법이다. 라는 반대 상황에 대한 예상도 해놓는 것이 인간관계나 인생에 잘 대처하면서 편하게 사는 지혜라고 많은 고전이나 연구자들이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대했던 사람이나 일이 틀어졌어도 평상시처럼 행동합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충격도 느끼지 않는 사람처럼 바로 대처하고 덤덤히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에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일단 관계가 형성되면 좀처럼 끊기 어렵습니다.
학자들은 그 이유 중 하나로 매몰 비용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금전이나 노력을 들여 손에 넣은 것을 아까워하는 심리인데, 이런 심리가 인간관계에도 적용되어 자신에게 해가 되기만 하는 관계지만 일단 맺었으니 자르기는 아깝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매몰 비용 효과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쭉 고통스러울 것 같다면 그 관계는 영원히 지속할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서 빨리 인연을 끊는 편이 좋을 수 있으므로 판단이 흐려지지 않게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잘해주며 지내왔던 것이 사실은 매몰 비용 때문이라면 정말 냉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관계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젠 끊어야 할 인간관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계속 잡고만 있다면 스트레스와 고통보다 더한 인생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매몰 비용, 유통기한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힘들어지지 않으려면 냉정함을 언제고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불친절하거나 차가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상황에서도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사람과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 기대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힘은 아무에게도 너무 잘해줄 필요 없다는 편안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지혜 어떠셨나요? 인간관계에 있어 현명한 지침이 되셨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